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연준 양적 완화 다시 시작, 나스닥 폭등, 애플 올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2023년 3월 JD 부장구소 22기 공지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CS 퍼스트 리퍼블릭 지원 소식에 주식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48%, S&P 500 지수는 1.76%, 다우존스 지수는 1.17%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연준 양적 완화 다시 시작, 나스닥 폭등, 애플 올인. 일단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위기설이 가라앉았죠. 꼭 이름대로 크레디트 이런 거 붙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러면 듣고 나서 오해하게 되고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그러면 듣고 나서 기분 나쁘죠. 게다가 이번에 금융위기 내관이 될 수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는 예치금 지원 방안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연준과 당국 그리고 금융권이 모여 긴급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금융 지원에 관한 일은 미국에서 꽤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1998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 사태 때도 금융이 무너지면 안 된다면서 연준과 월가가 힘을 합쳐 LTCM 사태를 봉합했고 이후 나스닥은 솟아올랐죠.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베어스턴스 파산 이후 연준과 당국, 월가는 JP모건에 베어스턴스를 넘기고 기준금리 0.75%를 긴급하게 내리며 하루에 나스닥이 4%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 시그니처 은행 파산,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이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면서 위기를 넘어가는 듯 싶습니다. 다만 연준은 이번 위기에서도 양적 축소, 금리 인상의 와중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즉 연준은 아무 말 안 했지만 이미 양적 완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3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 것인가가 남아있죠. 그래서 전날 있었던 ECB의 금리 결정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주장했던 50bp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빅스텝이죠. 그렇다면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어떻게 금리를 올릴 것인가? 패드워치에서 25bp 베이비 스텝 인상을 7% 보고 있고요. 금리 동결을 20.3% 보고 있습니다. 25bp가 대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25bp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를 올린 이후 연준의 발언이죠. 이번에는 동결보다는 예상대로 25bp를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결을 하면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즉 이번에는 25bp를 올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만간 금리 동결을 하겠다고 시장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안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장은 이 메시지에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 100%입니다. 어제 애플이 155.33달러를 넘어가며 155.85달러가 되었죠. 그래서 매뉴얼상 재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2.5%, 즉 151.95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에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시총 순위인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세계 1등과 2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죠. 애플은 2조 4천억 달러를 회복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조 달러를 탈환했습니다. 어제 애플은 1.87% 올랐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4.05% 올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0% 차이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4.0을 내놓으며 추격 중입니다. 챗 GPT 4.0은 3.5 버전에 비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습니다. 글자 수가 늘어 논문을 통째로 넣고 요약해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시가총액에서 추월한다면 주저없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50대 50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후 두 기업 간의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면 그때는 2등을 벌이면 됩니다. 존버하면 세금 아낀다고 하는데 2위로 떨어지면 존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세금을 다 내게 되죠. 2위로 떨어진 주식 붙잡고 있다가 2000년대 지이나 2008년 엑슨모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숱한 대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연준의 돈풀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나 지금 위기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입니다. 향후 이 문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죠.
뉴스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 쓸 필요 없이 시장이 정해주는 대로 투자하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인생은 불쾌한 감정을 없애는 과정. 인생에 목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은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부자가 목표로 하면 100억 부자가 된 삶이 목적이 되고요. 100억 부자가 될 동안의 나의 삶은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100억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수단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끝난 인생이 됩니다. 만약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막상 이루어놓은 것 없는 늙은 나와 거울에서 마주칠 것입니다. 100억 부자를 나이 80에 이루었다면 80 이전까지 인생은 수단이 되고요. 그러나 나이 80에 인생이 수단이 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아마도 80세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왜 세웁니까?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목적을 달성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목적을 이루고 나면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이루고 나서 나의 만족은 다시 재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를 반복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명문대 진학이 목표고요. 명문대 진학하면 취업이 목표고 취업하면 승진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죽음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가이죠. 혹시 이것은 농부의 생각은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농부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인류가 수렵 채집에서 신석기 혁명으로 농업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수렵 채집인과 농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수렵 채집인은 며칠 동안 사냥이나 채집을 못하면 굶으면 얼마 못 가 죽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시작한 이후 곡물의 저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렵 채집에 실패했어도 저장해 놓은 농부라면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신이 갖고 있는 기아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저장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은 300만 년에서 350만 년 사이에 시작이 되었고요. 원신으로 살았는데 농업의 시작은 12,000년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농업 이후 삶은 원시인 인류가 산 삶에 비해 250배나 짧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부로 살면서 혹은 현대인으로 살면서 원시인의 본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굶지 않는 돈과 음식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보이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시인의 DNA입니다. 원시인의 뇌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과다하게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다 우리는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프랑스 여행을 가서 짧은 일정에 많은 곳을 가려는 과욕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 등을 다 돌려고 합니다. 결국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진 한 장 달랑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행 가서 진정한 경험이나 나를 찾는 과정은 없고 비행기와 버스에서만 시간을 다 보내다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같이 놓고 본다면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음미하고 즐기며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을 음미하고 즐기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방법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인생이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은 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유쾌와 불쾌를 정하고 그 중에서 불쾌한 감정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남의 시선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유쾌지 남이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것이 유쾌가 아닙니다. 진정한 내 마음속에 유쾌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쾌와 불쾌를 어떻게 나눕니까? 유쾌는 나와 마음이 일치하면 유쾌입니다. 그러나 불쾌는 나와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쾌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쾌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남이 내가 다니는 직장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유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내 마음속의 기준입니다. 직장인이 출근보다 퇴근이 좋고 월요일보다 일요일이 좋으면 불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으면 유쾌고요. 싫으면 불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좋으면 유쾌고 싫으면 불쾌입니다. 즉 내 마음이 불쾌하면 불쾌한 것을 없애는 과정이 행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느 한 지점의 지점이 아닌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행복하다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불쾌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재화와 서비스를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에서 행복이란 남의 재화와 서비스를 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가 처음에 화두로 던졌던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100억 부자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돈만 있다면 때려치우고 오늘부터 회사 나가지 않을 텐데 와 같은 마음 때문에 돈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100억 부자는 되기도 힘들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100억 부자는 원시인의 마음입니다. 원시인의 마음이란 최대한 목표를 높게 세우고 끊임없이 저장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다익선.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은 유한합니다. 무한한 돈을 채우려면 유한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돈과 시간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나의 불쾌를 없앨 정도로만 돈을 모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100억 부자가 되어도 나의 만족은 재조정되니 사실 100억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에 적당한 돈과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헤드셋 개발로 수조 원대 대박을 친 어느 젊은 부자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이 젊은 부자에게 친구가 얼마쯤 벌었을 때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쯤 벌었을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5천만 원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20살이 되었을 때 음악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쓸 것 안 쓰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5천만 원쯤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기 싫은 일은 앞으로 하지 않으면서 살 자유를 얻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앞으로 밴드만을 하면서 살 텐데 밴드를 하면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쯤 통장에 있다면 일이 없는 동안에도 밴드 일을 하면서 굶어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천만 원 모은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식 대박을 친 것은 보너스입니다. 5천만 원이 자신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겐 5천만 원이 자유의 시작이었고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불쾌한 감정을 없애면 나중에는 유쾌만이 남습니다. 유쾌한 인생은 내가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싫어하는 일 안 하고 싫어하는 곳 안 가는 인생입니다. 즉 좋은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일 하고 좋아하는 곳 가는 인생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 없습니다. 자유를 줄 최소한의 돈만 있으면 내가 불쾌한 감정을 없앨 수 있고 그러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연준 양적 완화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